때는 조선 말기. 정읍군 고부면 신길이. 조선 팔도 중에서도 바람이 매섭기로 소문난 산골 마을. 한 고을에서 이름난 사대부 집안이 있었으니 그 집 종손댁의 안주인이 바로 애순이었다. 하늘도 감탄할 만한 인품을 지닌 애순은 여느 교수들과는 달랐다. 애순은 고운 마음씨와 다정한 손끝으로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그를 아는 교양 있는 여인이었다. 무엇보다 정이 깊고 말이 곱기로 고을 사람들 사이에 칭송을 받는 여인이었다. 그런 애순이 시집 온 곳은 고부면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인데다 남편 김선비는 고위 관원으로 인품은 물론이며 인물마저 출중하여 사대부가의 교수들조차 그와 혼인을 꿈꾸었지만 그의 눈은 오직 아내 애순 하나만을 향하고 있었다. 허나 그 화려한 겉모습 뒤로 애순에게는 고을에서도 알아주는 독한 시어머니를 두고 있었다. 애순이 시집 온 지 3년이 넘어가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그녀는 날이 갈수록 독한 말을 퍼부었다. 애순이 너 그 반반한 낯장 믿고 우리 집 대문 들어섰지? 근데 뭐 3년이 지나도록 자식 하나 못 낳는 며느리? 네가 아무리 곱고 지성 있다 한들 자식 하나 못 낳는데 그게 다 뭔 소용이냐? 네가 이 집안대를 끊게 생겼다 대를. 어느 날은 밤중에 애순이 조용히 자수를 놓으면 밤마다 귀신처럼 웅크려 앉아 뭐 하는 짓이냐? 너 그 손으로 복을 지으랬지? 남편 운을 깎으랬냐? 매일같이 들리는 비난과 모욕에 애순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말대꾸 한마디 없는 그 태도에 시어머니 유씨 부인은 더 큰 소리로 화를 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늙은 종 점순이 그녀의 딸을 데리고 애순의 방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작은 마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 더는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어찌나 아픈지요. 예전같이 일도 하지 못하고 제가 집만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기 제 딸아이 해심이라 합니다. 저 대신 곁에 두시어 일 좀 시켜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는 첫눈에 봐도 보통이 아니었다. 어린 나이에 이목구비가 뚜렷해 예쁜 얼굴을 가졌고 말은 또 어찌나 청산유수인지 듣는 이가 홀릴 정도였다. 착한 애수는 혜심이 너는 종이란 이름이 안 어울릴 만큼 곱구나. 네 뜻이 그렇다면 네 딸을 이 집에 들여라. 내가 그 아이에게 잘 대해줄 것이니 걱정 말고. 하며 웃으며 해심을 받아들이고 점순에게는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해 돈까지 챙겨 보내주었다. 점순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마치 오래도록 기다린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작은 마님, 정말 감사하옵니다. 그날 저녁 얼마 지나지 않아 해심이 집으로 들어왔다. 어린 나이에 비해 말솜씨가 뛰어난 그녀는 첫인상부터 애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작은마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순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했다. 잘 왔구나, 혜심아. 이 집에서 마음 편히 지내도록 해라. 애순의 환대에 해심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애순이 돌아서자 해심은 그 미소 속에서 날카로운 미소를 띄었다. 그 후 해심은 매일매일 애순의 곁에서 일하며 점점 더 애순의 신뢰를 얻어갔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금은 목걸이와 호박 목걸이가 들어있는 보석함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아니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 내 귀한 보물들이 어디로 간 것이냐? 시어머니 유씨 부인은 집안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여종이며 머슴이며 하나하나 붙들고 추궁하기 시작했다. 네가 훔쳤느냐? 아니면 네가 숨겨둔 거냐? 도대체 그 보석함이 발이 달리지 않고서야 어디로 갔단 말이냐? 의심은 어느새 며느리 애순에게까지 번졌고 집안은 순식간에 도둑 소동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해심은 조심스레 품속에서 보석함을 꺼내들고 마님의 방문 앞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문을 두드렸다. 마님, 안에 계십니까? 들을 말씀이 있사옵니다. 어여들라. 문을 열고 들어선 해심은 조심조심 발을 옮겨 마님 앞에 섰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보석함을 꺼내어 두 손으로 내밀었다. 이것이 혹시 마님께서 찾으시는 보석함이옵니까? 그 말을 들은 마님. 유씨 부인은 깜짝 놀라 두 눈을 부릅떴다. 당장 보석함을 열자 그토록 아끼던 금은 목걸이와 호박구슬이 빛을 뿜어냈다. 아니,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니년이 훔쳐간 게냐? 마님의 고함에 해심은 잔뜩 겁먹은 얼굴을 하며 두 손을 모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옵니다, 마님. 제가 감히 그런 짓을 어찌하겠사옵니까? 사실은 좀 전에 작은 마님 댁방에 이불을 넣으려고 장롱을 열었는데 그 속에 보자기에 쌓인 이 보석함이 들어있었사옵니다. 많이 망설였사오나 마님께 꼭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 유씨 부인의 눈은 또 한 번 커졌고 이내 불같이 고함을 질렀다. 그럼 네 말인즉슨 이 보석함이 애순이 방에 있었다는 것이냐? 해심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동자만 슬며시 위로 굴렸다. 예, 마님, 분명히 글이 있었사옵니다. 아니, 애순이가 그럴 리가. 네 말이 거짓말이면 가만두지 않을 터이니 각오하거라. 해심은 자신이 보석함을 숨겨놓고는 그 죄를 애순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간악한 계략을 꾸민 것이었다. 곧장 부엌 쪽에 있던 애순이 끌려오듯 들어오자 유씨 부인은 고래고래 소리쳤다. 내 인연, 감히 내 보석함을 네 방에 감춰두었다니. 집안의 채통을 땅에 쳐박고도 살아있을 낯이 있느냐? 애순은 눈이 휘둥그레져 말을 더듬었다. 어머님 아니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씀이신지. 소첩은 그런 물건 본 적도 없사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럼 해심이가 거짓을 말한단 말이더냐? 그 말에 해심이 끼어들며 말했다. 아니옵니다. 제가 분명히 보았사옵니다. 작은 마님, 장롱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감춰져 있었사옵니다. 그 뻔뻔한 해심의 말에 애수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온몸이 떨리고 눈동자엔 눈물이 맺혔다. 해심이 분명 일부러 나를 모함하고 있어.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왜 어머님 물건에 손을 대겠습니까? 해심아, 너 왜 그러느냐? 나는 이걸 본 적도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지만 마님 유씨 부인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한번 틀어막힌 마음은 악녀 해심의 연기에 완전히 넘어간 것이었다. 그날 늦저녁, 온 집안은 난리통이었다. 종이며 머슴이며 눈치만 보고 서 있었고 유씨 부인의 고함 소리는 마당 끝까지 울려 퍼졌다. 그때 아범이 왔다. 대문을 열고 김선비가 집으로 들어섰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리 큰 소리가 나는 것이오? 유씨 부인은 이를 갈며 목소리를 높였다. 네 마누라가 내 보석함을 훔쳐 지방에 감춰두었단다. 종년 해심이의 눈으로 본 증거가 확실하다. 그 말을 들은 김선비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곧장 애순 쪽으로 걸어갔다. 애순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다. 어머님, 애순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옵니다. 제 아내는 그런 짓을 할 여인이 아니란 거 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꾸며댄 것이 분명하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그 단호하고 절절한 목소리에 마당의 공기도 순간 얼어붙었다. 해심은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눈꼬리를 찌푸렸다. 역시 나으리가 지 마누라를 좋아하고 있단 말이지? 그 마음이 언제까지 가나 보자.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겉으론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섰다. 며칠 후 해심은 조심스럽게 손에 작은 한약 봉투를 들고 애순의 방 앞에 섰다. 작은 마님, 한약 한 첩 지어 왔사옵니다. 몸이 허하실 때 이거 하나면 사흘 안에 기운이 돌아온다 하였사옵니다. 애순은 보석함 이후로 해심을 바라보는 눈빛에도 이전과는 다른 서늘함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본디 심성이 착한 애순은 그 불신을 마음에만 묻어둔 채 그날 저녁부터 해심이 정성껏 지어오는 한약을 한 첩씩 빠짐없이 마셨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애순은 기운이 점점 빠지더니 결국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누워 지내기 시작했다. 사실 그 약에는 밀양의 비소가 섞여 있었다. 해심이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몸을 망가뜨릴 만큼만 아주 교묘하게 날마다 약재를 다리며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져 가야지. 그래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 해심의 계략은 치밀했고 애순의 몸은 나날이 말라갔다. 유씨 부인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는 혀를 끌끌 찼다. 3년이 지나도록 씨 하나 못 부리더니 이젠 병자 노릇까지 하려 드는구나. 우리 귀한 아들 인생이 전연 때문에 말라간다 말라가. 해심은 마당 뒤편에서 그 말을 듣고는 입꼬리를 올린 채 웃음을 지었다. 그날 이후 해심은 김선비가 집에 들어올 시간에 맞춰 일부러 그 앞을 맴돌았다. 물동이를 이고 지나다가 발을 헛디뎌 김선비에게 쓰러지기도 하고 밤이면 방에서 곱게 한복을 입고 빗을 들고 있는 모습을 살며시 보여주었다. 나으리, 저도 언젠간 진정으로 모실 분을 만나고 싶사옵니다. 눈빛은 촉촉했고 말투는 유혹 그 자체였다. 하지만 김선비는 차갑게 시선을 거두었다. 해심아, 네 신분을 잊지 말거라. 내 아내가 누군지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단호한 선비의 말에 해심의 표정이 싸늘히 굳었다. 네가 날 거부해? 그래 좋아. 그럼 너도 무너져 봐라. 그 여자를 네 손으로 버리게 만들 테니. 해심은 작정을 하고 김선비가 집으로 돌아오는 어둑한 길목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이 되면 늦게까지 술을 즐기는 주막은 해심이 그를 유혹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김선비가 마침 길을 따라 다가오자 해심은 가벼운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어머, 도련님, 이제 들어오시는 길이십니까? 오늘은 유독 기운이 없어 보이시옵니다. 날씨도 차고 배도 시장하실 텐데 여기 근처 주막에서 식사도 하시고 쉬다가 가시는 게 어떠실런지요? 그 말에 김선비는 피곤한 표정을 짓더니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깐 쉬다 가지. 고생한 하루 끝에 한잔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해심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이끌었다. 둘은 함께 주막에 들어가 해심이 먼저 술을 한 잔, 두 잔 들이켰다. 김선비도 한두 잔 따라 마시며 점차 기운이 풀리기 시작했다. 해심은 미소를 지으며 김선비에게 조금 더 진한 술을 권했다. 주인님, 이렇게 술맛도 좋으시거늘 한 잔 더 드시고 기운을 내심이 어떠하옵니까? 김선비는 점점 취해갔다. 해심은 술잔을 그의 입에 가져다 대며 눈빛은 그를 향해 점점 더 진지해졌다. 술에 취한 김선비는 눈이 풀려 그저 웃기만 했다. 주막에서 술을 한껏 마신 김선비는 이제 완전히 취해 몸을 가눌 수도 없었다.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오려던 그에게 해심은 부드러운 손길로 다가가며 말하였다. 도련님, 여기서 돌아가시려면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이 근처에 한여각이 있는데 잠시 쉬어 가시는 게 어떨런지요? 그러지 않으면 길에 쓰러지실 수 있사옵니다. 그의 고운 말에 김선비는 반쯤 눈을 감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너무 취했나 보군. 좀 쉬었다 가지.
해심은 그를 이끌고 여각으로 들어갔다. 김선비가 자리에 눕자 해심이 천천히 그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그의 옷깃을 만지며 속삭였다. 사실 저는 이 집에 오면서부터 나으리를 마음에 품고 있었사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와 은은한 향기, 그리고 매끄러운 손길이 김선비의 의식을 흐리게 만들었다. 술에 취한 그의 정신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해심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선비가 깊은 잠에 빠지기 전에 그를 유혹했다. 밤이 깊어지자 해심은 살며시 그의 옆에 누웠고 그 손길은 점점 더 밀착되었다. 김선비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는 해심의 유혹에 넘어갔고 둘은 결국 하나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김선비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 옆에 누워있는 해심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는 다급히 몸을 일으켰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어제 술에 너무 취해 그만 내 실수였소. 그는 철렁 내려앉은 마음을 애써 숨긴 채 황급히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어느새 해심의 부드러운 손길과 예쁜 얼굴에 점점 마음을 뺏기고 말았다. 집에 돌아온 김선비는 애순이가 기운 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더욱 무겁고 불편해졌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애순이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다. 애순아, 왜 이렇게 낫지를 않는 것이냐. 그는 애순이를 걱정하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미 마음은 해심에게 쏠리고 있었다. 해심이 주는 약 때문에 애순이는 여전히 기력이 없었고 매일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다. 김선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애순에게 점점 마음이 무뎌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새 해심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드는 감정을 억누르기엔 이미 마음은 그녀를 향해 기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문이 열리며 낡고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지 같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듯 비틀거리며 말했다. 서울로 향하던 길이었사온데 중간에 도둑을 만나 가진 것을 모두 털렸습니다. 며칠째 굶다 보니 이젠 다리에 힘도 없사온데 혹 한 끼 공양을 베풀어 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그 모습을 본 해심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디서 거지같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들어오느냐? 부정탄다, 썩 나가라. 그러나 그때 시끄러운 소리에 애순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애순이는 거지처럼 보이는 남자의 처지를 보고 슬픈 마음이 들어 그를 안으로 들였다. 들어오셔서 잠시 쉬고 가시지요. 길에서 그렇게 고생하셨을 텐데. 애순이의 따뜻한 마음을 본 그 남자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애순이는 조용히 그를 맞아주었고 그 모습을 본 해심은 속으로 분노가 일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이제 하다 거지까지 들여보내네. 거짓골을 한 남자는 애순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정성껏 차려낸 한 끼를 먹었다. 그렇게 먹고 난 뒤 그 남자는 고마운 표정을 지으며 애순을 향해 말을 건넸다. 소인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운명을 꿰뚫는 관상쟁이이옵니다. 방금 밖에 서 있던 그 여인, 예사로운 관상이 아니었사옵니다. 아마도 저 여인은 마님 남편의 첩이 될 거요. 내 말이 맞을 겁니다. 애순은 깜짝 놀라며 그를 쳐다보았다. 첩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남편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녀는 두 손을 저으며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저 여인이 이 집에 첩으로 들게 되면 마님께서는 결국 이 집을 나서시게 될 것이요. 마님의 자리는 머지않아 저 여인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며 마님께서는 쫓기듯 내몰리게 될 운명이 외다. 허나 명심하십시오. 저 여인의 관상에는 끝없는 욕심이 서려 있습니다. 머지않아 큰 죄를 저지를 팔자이며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를 운명이옵니다. 그러하니 반드시 저 여인을 첩으로 들이십시오. 그리하면 스스로 벌을 자초하여 그 악행의 대가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애수는 혼란스러웠다. 그게 정녕 무슨 말씀이신지. 그 남자는 애순을 향해 다시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성껏 내주신 한 끼 참으로 잘 먹고 갑니다. 제가 앞서 드린 말씀 부디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옵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그 집을 떠났다. 애수는 그가 떠난 후에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니. 그리고 혜심이가 첩으로 들어온다니. 그로부터 며칠 뒤 해심은 자주 헛구역질을 하고 국냄새만 맡아도 인상을 찌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상히 여겨 물었다. 왜 그러느냐? 너 어디 탈이 났느냐? 해심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 아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마님. 뭐라? 아직 혼인도 안 한 계집이 무슨 아이란 말이냐?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집어던졌다. 그러자 해심이 울먹이며 말하였다. 사실은 이 아이는 나으리의 아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더욱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너 설마 그 나으리라는 게 내 아들을 말하느냐? 나 참 기가 막혀서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어디 여자가 없어서 하찮은 여종과 정을 통해 아이를 보았단 말이냐? 그때 문 밖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애수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러고는 문득 얼마 전 관상가가 한 말들이 떠올랐다. 아마도 저 여인은 마님 남편의 첩이 될 거요. 반드시 그 악행의 대가를 받게 될 터이니 꼭 저 여인을 첩으로 들이십시오. 정녕 그의 말이 사실이었어. 혜심이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니. 말도 안 돼. 관상가 말대로 혜심을 첩으로 들여야 할 운명인 건지. 해심의 말에 노발대발하던 시어머니는 이내 생각에 잠겼다. 몇 해를 기다려도 아이 하나 들지 않고 이젠 기력조차 쇠해 하루 종일 누워있는 애순이보단 핏줄을 잉태한 이 계집이 차라리 낫겠다 여긴 것이다. 그리곤 시어머니는 애순이를 불러 말했다. 해심이가 김선비 아이를 잉태하였으니 어쩔 수 없이 첩으로 들여야겠다. 냉소적인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 한마디에 애수는 마치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하지만 관상가의 말을 따르고자 애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 혜심이를 첩으로 들이지요. 아이를 못 낳은 죄인인 제가 무슨 말 더 하겠사옵니까? 순순히 그러겠다는 애순의 말에 시어머니는 내심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매서운 눈으로 애순을 쳐다보았다. 그리하여 시어머니는 김선비에게 물어 해심과의 관계를 확인하고는 결국 해심에게 안채 하나를 내어주며 말했다. 이제부터 이 방에서 선비와 지내거라. 너를 이 집에 첩으로 들이마. 해심은 드디어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진 듯 고개를 숙여 감사해하며 은은한 미소를 지었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음을 확신했다. 이제 애순이만 나가면 다 끝날 일이야.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점순에게 가서 모든 계획을 속삭였다. 엄마, 제가 성공했어요. 이제 곧 애순이는 집에서 쫓겨날 일만 남았다니까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곧 그 집은 제 것이 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보셔요. 눈엣 가시 같은 마님도 머지않아 애순이처럼 쫓아내고 말 테니까요. 점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래, 드디어 내 딸이 이 집 안방을 차지하게 생겼구나. 사실 해심이 이 집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점순과 해심 모녀는 오래도록 계획을 세워왔던 것이다. 늦저녁 해심이 집으로 들어오자 마루에 앉아있던 애순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관상가의 말에 첩으로 들이긴 했으나 남편과 해심의 배신에 분노가 치밀었다. 애순은 두 손을 꼭 움켜쥔 채 끓어오르는 울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었는데 어찌 내 남편을 탐하느냐? 애수는
억울하고 애통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다. 내가 네 어머니의 고마운 마음 하나로 너를 이 집에 들였거늘.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토록 능멸하느냐? 내 남편을 빼앗고 나의 자리를 탐하고 은혜를 이렇게 갚는 것이더냐? 해심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웃는 눈길로 애순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마님께서는 어찌 그리도 어수룩하십니까? 남편 단속 하나 제대로 못하시고 하루 종일 병든 듯 누워만 계시니 어느 사내가 그런 마누라를 오래 곁에 두겠사옵니까? 이제 그만 채통 지키시고 물러나시지요. 이 몸이 이미 이 집 안방을 차지하였으니. 애순은 해심의 말에 몸을 떨며 울부짖었다. 사람이라면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천벌받을 게다. 하지만 해심은 애순을 비웃으며 그 자리를 떴다. 애순은 모든 걸 포기한 듯 그렇게 해심을 첩으로 받아들였다. 달이 기운 밤. 안방에서는 해심의 웃음소리와 김선비의 다정한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해심, 이리 좀 더 가까이 와보소. 이 차는 아기에게도 좋다 하더이다. 그러십니까, 나으리? 이 아이도 좋은 아비를 만나 복이 많겠사옵니다. 그 소리를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듣고 있는 애수는 울음을 삼키며 베갯짓을 적셨다. 그녀의 방은 이제 행랑채 옆 작은 뒷방. 바람도 잘 막히지 않아 겨울이 다가오자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그녀의 손은 사가서 꿰매던 바느질조차 버거웠고 기운도 빠져 국밥 한 술도 다 먹지 못했다. 하인 하나도 오지 않는 방. 그 방에서 애수는 마치 투명한 사람처럼 살아갔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 유씨 부인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너 아직도 누워있느냐? 이 집안의 썩은 살덩어리처럼 말이다. 애수는 부스스 몸을 일으켰다. 어머님, 제 몸이 아직 몸? 네가 병들든 죽든 이제 내 알 바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집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겠다. 해심이 그 아이가 뱃속에 씨를 품었고 그 씨는 우리 집의 대를 이을 아이다. 헌데 너는 몇 해가 지나도 아이 하나 갖지 못하고 맨날 죽는 소리만 하고 누워있으니 양심이 있으면 이제 너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 않겠냐? 애수는 손을 모아 덜덜 떨며 말했다. 어머님, 저는 이 집의 정실 마님이옵니다. 어찌 저를 유씨 부인은 손사래를 치며 단호히 말했다. 정실? 정실이면 뭐 하느냐? 피 한 방울 남기지 못한 정실이 우리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느냐? 내가 그 아이를 안방에 들인 이유도 다 이 집안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이 집에서 떠나라. 애수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어머님, 제발 저를 내치지 마옵소서. 제가 무엇을 그리 큰 죄를 지었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방 밖에서 해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님, 나으리께서 부르시옵니다. 유씨 부인은 돌아서며 애순을 노려보았다. 이제부터 해심이가 이 집의 안주인이다. 네 짐은 내일까지 싸두고 내 다시 이 방에 발들이게 하지 마라. 애수는 바느질 바구니 하나와 몇 벌의 옷만 달랑 챙긴 채 집 대문을 나섰다. 두 다리는 풀렸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여태껏 애써 지켜온 안방자리였건만 이제는 그저 덧없었다. 애순아, 잠깐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불러세웠다. 김선비였다. 숨을 고르며 달려온 그는 조심스레 애순의 손에 몇 냥을 쥐어주었다. 미안하오. 허나 해심이 내 아이를 가진 이상 내 어찌할 수 없소. 이해해 주시오. 그 말 한마디에 애수는 대꾸도 없이 고개만 끄덕인 채 발걸음을 옮겼다. 쌀쌀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마음은 그보다도 더 시렸다. 그때 오래지 않아 다녀갔던 그 거짓골 관상가의 말이 뇌리를 파고들었다. 이 여인을 들이시면 마님께서는 반드시 이 집을 나가게 될 것이요. 그때는 미친 소리라 여겼는데 애수는 가만히 중얼였다. 정말 그 사람 말이 다 맞았어. 그 순간 쏟아지지 않으려 애써 버티던 눈물이 끝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며칠을 굶다시피 떠돌던 어느 날
장터 귀퉁이에서 애수는 우연히 누군가와 마주쳤다. 아니, 이게 누굽니까? 작은 마님 아니십니까? 반가움의 인사도 잠시, 허름한 옷차림, 초췌한 얼굴. 애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를 알아본 이는 다름 아닌 예전 집안 여종인 월숙이었다. 아니, 마님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말씀 좀 해보시지요. 이 꼴이 무슨 일이랍니까? 몰골이 말이 아닌 애순을 보곤 깜짝 놀란 월숙이 다급히 물었다. 그러나 애순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군 채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저려온 월숙은 더는 묻지 않고 조심스레 그녀의 팔을 감싸며 말했다. 날도 차니 일단 우리 집으로 가시지예. 월숙은 애순을 조심스레 부축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 여종은 앞 못 보는 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 예전 집안일을 접고 나갔던 터였다. 그때 애순이 쥐어준 금린 몇 개 덕분에 여종은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었다. 제가 마님께 받은 그 은혜 평생 못 잊지예. 이번에는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그리하여 두 여인은 초가삼간 작은 방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고 시간이 흘렀지만 애심의 배가 불러오지 않자 사람들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졌다. 시어머니는 날마다 해심의 배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고 마침내 의심이 터졌다. 아니, 임신이라고 한 지가 대체 언젠데 배가 왜 저 모양이냐? 어디 의녀를 불러 확인해보자. 결국 해심이 임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자 해심은 발악했다. 거짓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니면 아기가 뱃속에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해심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채고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결국 그날 밤 해심에게 짐을 싸라고 소리쳤다. 어디서 감히 거짓말로 이 집에 발을 들이려는 게냐? 네 뜻대로 다 될 줄 알았더냐? 잔말 말고 어서 썩 나가거라. 이 집은 너 같은 계집이 들어올 곳이 아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꼼짝없이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해심은 분노에 이를 갈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아궁이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불씨를 던지며 중얼거렸다. 다 타버리면 다 끝이야. 내가 가지지 못하면 이 집도 나으리도 마님도 다. 불길은 점차 거세졌고 어두운 밤 속에서 그 불빛은 해심의 얼굴을 더욱 악독하게 비췄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과 불타는 야망만이 가득했다. 그때 이 모든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한 머슴이 김선비에게 달려가 알렸고 뒤늦게야 해심이 짜놓은 각본이었다는 내막을 깨달은 김선비는 분노에 찬 얼굴로 부엌 문을 거세게 밀치며 들어섰다. 그 순간 붉은 불길이 허공을 헤집으며 타오르고 있었고 그 중심엔 헝클어진 머리칼을 흩날린 채 불길을 노려보고 있었다. 해심이 너 그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분명했다. 거짓 임신까지 해서 애순이를 내쫓고 한약의 비소를 타 그녀의 몸을 병들게 한 것도 다 네 짓이었구나? 해심은 순간 움찔했다. 그러나 곧 다시 입꼬리를 비틀며 미소 지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요? 해심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김선비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래야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그 여자는 병약해서 곧 자리를 내줄 몸이었어요. 내 손으로 조금 앞당겼을 뿐이죠. 그 순간 김선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해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독이 스며든 칼날 같았다. 네가 이리도 악독한 년인 줄은 내 정녕 몰랐다. 김선비는 분노에 떨며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해심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런 나으리는요? 저 같은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 조강지처를 하루아침에 내친 건 잘한 일이었단 말씀이세요? 김선비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일이란 걸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내가 너를 들인 죄 내가 다 받겠다. 허나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이 불길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야. 그의 눈빛은 차갑고 결연했다. 더 이상 미련도 연민도 없었다. 그러나 해심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외쳤다. 안 돼. 내가 이 모든 걸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물거품이 될 수야 없지.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다 불타버려야 해. 그렇다면 너의 죄는 네가 지은 불길 속에서 끝을 맺어라. 김선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내 결심한 듯 천천히 부엌 문을 닫고 걸쇠를 채우며 해심이 더 이상 나갈 수 없도록 완전히 가두었다. 부엌 안에서 해심의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나으리 제발 열어줘요. 열어달라고요. 하지만 불길은 곧 그녀의 목소리마저 삼켜버렸다. 화염이 부엌을 삼켰고 그 안에서 해심의 마지막 비명이 허공을 갈랐다. 불길이 더욱 세차게 치솟으며 그 소리는 마치 해심의 원혼처럼 울려 퍼졌다. 곧이어 마당엔 연기와 불빛이 하늘을 찔렀고 그제야 놀라 잠에서 깬 시어머니와 종들이 몰려들었다. 불길이 치솟고 있는 집을 바라보며 시어머니는 마당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해심이 저 아이의 달콤한 말에 놀아나 내가 애순이를 내쫓고 너는 조강지처를 벌인 죄를 이렇게 받고 있구나. 이게 다 내 죄다. 김선비도 불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며 등을 돌렸다. 눈가에 맺힌 눈물 한 줄기 조용히 흘렀다. 용서해다오 애순아. 이 죄를 어찌 씻을 수 있을까? 내가 너의 고운 마음을 알아보지 못했다. 결국 가장 큰 죄인은 나였구나. 저 멀리 산 아래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사내 하나. 때 묻은 도포자락을 여미며 그 불꽃을 지켜보던 이는 다름 아닌 그날 애순에게 밥을 얻어먹고 떠난 관상가였다. 그 관상 참으로 흉하였지. 허나 덕을 행한 이는 살아남는다 했거늘 저 여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지. 그 집에 들어와서는 살아서 나갈 수 없는 운명. 이 모든 게 사필 규정이니라. 그는 조용히 뒷짐을 진 채 다시 산 너머로 발길을 돌렸다. 그날 밤 집안은 불타오른 흔적만이 남았고 이튿날 새벽 소문은 마을에 퍼져나갔다. 그 집 애들인 첩이 불을 지르고 타 죽었다더라. 그러게 이게 무슨 일이래. 해심이 그것이 보통 내기가 아니더니만. 그러나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이름은 불쌍하고도 착했던 애순이었다. 그리고 애순은 따스한 햇살 아래 아침마다 빨래를 널며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다. 시원한 산바람에 치맛자락을 날리며 여종과 함께 들판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참 날이 좋구나. 그치? 그러게요. 오늘 날씨 억수로 좋네. 월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고 고요한 바람이 치맛자락을 흔들었다. 세상은 여전히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상처 입은 마음에도 조금씩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애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집을 떠올리며 더 이상 눈물 짓지 않았다. 그저 작은 행복을 곱게 아는 채 조용히 살아갔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새벽입니다. 이번 영상도 즐겁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